이번 시간에는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상쾌한 월요일 아침 오늘도 제가 핵심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네. 고정이 될까요? 강목인데. 왜요? 맞아. 오늘 강목 상황까지 좀 색깔?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스탠바이를 하느라고. 아직 평소에도 못 봤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 떴잖아요. 아. 못 보셨어요? 아니 리듬 감각이 어떻게 그렇게 없어요? 대표님 그거 춤을- 되게 춤을 추는- 핫한 춤이에요. 춤을 추는데. 바람이 인형 춤 모르세요? 로봇 강목이에요. 요즘 또 로봇 관련해서 또 산업 많이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말 뭉글맞게, 되지. 멍청맞게. 로보.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로봇 관련주. 의상이 예쁘세요. 좀 세련됐나요? 네. 네. 그리스 여신 같으세요. 맞네요. 네. 그리스 여신답게 진행해 주세요. 대표님도 남친 무아하고 아름답게.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개월 만에 다시 종가 기준 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주는 좀 잠잠한 모습인데요. 역대 최장기간 조정이라는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총의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제약바이오 주였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으로만 또 매수세가 몰렸던 데다가 잇따른 신약 개발의 임상 실패 소식도 함께 들려오면서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매도 재개까지 피할 수 없는 악재였던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죠. 또 2차 전지와 게임주의 장세, 이 강세가 또 워낙 파죽지세라서 이 제약바이오가 아마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형사의 실적을 또 끌어올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 하반기에 대여급 바이오 기업들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바이오의 이 주가 흐름은 또 개선될 걸로 계속해서 전망을 하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 후에 오히려 좀 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부 지원도 너무 백신 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떠나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 즉 맞이해 가는 시대, 마중 나가고 있는 시대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초고령 사회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약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는 다시금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그럼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계속 작년도에도 얘기들, 첨생법 통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 전통적 줄기세포 관련주죠. 차바이오텍은 일본에서 진짜 줄기세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 봐보세요. 이제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메디포스는 작년도 첨생법 시행 이후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죠? 계속 그때 첨생법 시행 이후로 계속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줄기세포의 강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 게 줄기세포 배양센터, 연희비엔트예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얘기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것까지 예시 들어가면서 얘기 드렸으면 이거 찌르고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 경험해보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줄기세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메뉴판처럼 작용할 거라니까요.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외과, 그 다음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그 다음 비뇨기과는 비뇨기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에서 다 지금 쓰일 수밖에 없는 내 거를 배양하는 줄기세포 배양센터가 지어진다. 그 배양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연희비엔트가 지금 뭐 상승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같은 장에도 4% 이상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뒤집게 얘기했는데 뒤집게 봐요. 벌써 3% 오르고. 와. 그 이게 참
우리가 발로 떼갖고 우리는 못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황금 똥손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들 분들은 계속 그렇죠 좋은 건 다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아니요, 진짜 화났어요. 시청자분들이 수익만 보실 수 있으면 저희는 기뻐요. 과연 그럴까 정말이지만 그러니까 기뻐요. 피를 토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그럼요. 기뻐요, 진짜. 저희는 못 많이 하지만. 기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반등은 아마 이 첨생법과 관련된 새로운 의료 시장에서 어떤 활기를 되찾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겠네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기뻐요. 그래서. 맞아요. 네, 기쁘시죠. 다음 가자고요. 네. 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 들어서 건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RX 건설업 지수만 해도 올해만 30%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또 상승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여야가 또 공급 확대라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영향력이 있는 기대감이고요. 또 무엇보다 다가오는 대선에 또 정치 테마주 성격이 있죠. 이 건설주가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기서도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건설주의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건설 경기가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부동산 시장은 원래 근 10년 동안 호황기였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건설주들은 왜 작년 말이나 되어서야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한 건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랑 주가랑 딱히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건설주가 화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지을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고 땅값이 올라간다는 건 건설회사 입장에서 부담일까요? 부담이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했으면 안 되는데. 네, 호재일까요? 부담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부담일 수밖에 없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뭔가가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치솟고 있다. 이것은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곳에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하죠. 네. 왜 강남이 저렇게 오르고 저 나가기만 나가면 막 교통체증 때문에 정말 머리 찌끈찌끈하고 맞아요. 이런데 왜 강남에 굳이 강남에 살고자 막 사람들이 거기 부동산 뭐 기퉁이라도 한번 사보고자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람들은 어김없이 오른 그래도? 곳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네. 네, 그게 가도 들어가니까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그래서 무슨 말까지 생겼냐 강남 불패는 말이 생겼잖아요. 강남에 건설업이 들어갈 만한 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차라리 리모델링 회사가 작년에 뜬다고 했는 이유는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잘 리모델링, 헌집을 잘 리모델링 해서 그렇죠. 팔겠죠. 그리고 집을 재테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재테크 문화가 활성되면서 집에서 있는 보내는 시간이 맞아요. 많아지니까 네. 집을 나의 꾸미죠. 공간.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인 한샘, 그다음에 현대리바트 이런 리모델링 업체들 네. 그런 것들이 막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랬죠. 근데 건설은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엘바이트 7%.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 제 이슈에도 조금만 기뻐요. 이러면서 기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올라가는 그래서 거죠. 이게 슈퍼 사이클로 갈 수 있느냐?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더 공급하겠다 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건설업이 살짝 뛰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시멘트 가격, 철근 가격, 거기다 땅값, 부동산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건설업은 슈퍼사이클 진입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 내라도 지금 집 안 질 것 같아요. 내가 건설업자라도
왜? 굳이 지금 비싼 시멘트 사와야 되고, 그쵸. 굳이 비싼 철근 사와야 되고, 굳이 비싼 땅값 다 물어줘가면서 내가 여기 건설 왜 해? 네. 이게 되죠. 나 같으면 안 해요. 오. 나 같으면 안 해요. 그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슈퍼사이클로 보기는 어렵다. 딱 결론 낼 수 있어요. 왜 또 금리 인상도 시사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원래 건설주는 좀 하락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응. 대다수의 건설 회사들이 PF 대출 내갖고 집을 지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죠? 그런데도 왜 쭉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 뭘까요? 아, 저는 그러니까 딱 지금 그거 다 같아요.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네. 아.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돈의 증발 속도가 어. 주식이 아직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장 자꾸 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어떤 특정한 모멘텀은 없지만 그 정치 테마주 성격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이 이제 대선이니까 네. 정책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쏟아.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네. 내년 대선 주자들은 그럼 뭘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부동산. 내가 부동산 여러분들 막 마음대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맞죠. 부동산 많이 짓겠습니다. 이걸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음. 여야의 공통된 정책이 그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다시 뜰 수는 있죠. 근데 저게 산업이 좋아지는 슈퍼사이클로 가기는 힘들다. 아니다. 네. 네.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뭐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대선을 앞둔 그 정책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사업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꼭 체크하고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 식품 업계에서도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라면 가격 인상, 또 식품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또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면 가격 인상까지 또 시사되고 있는 건데 이 라면이 사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서도 빠질 수가 없어서 쉽게 그냥 슉슉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물가지수에 당장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라면 값을 올리려면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에도 이렇게 꿈쩍하지 않았던 라면 값이 이제는 원재료 가격을 감당하기엔 좀 버거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의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의 지난 5월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27%, 71% 증가하면서 원가 부담이 또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는 하지만 라면 값을 인상으로도 주머니 사정을 고민하겠지만 관점을 좀 돌려서 주식시장에서는 라면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을 또 기대해 볼 종목이 있는데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이것 중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런 시장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게 라면 값이 오른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대표적인 서민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의 기조는 항상 정책적으로 라면 가격 안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린다, 불가피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왜 라면주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 물가와 딱 관계된 주들이요. 큰 변동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국전력, 전기료, 그다음에 맞아요. 한전 이런 것들 그랬는데 그나마 라면주들은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라면을 싸게 먹었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라면 가격이 얼마였어요? 우리 이선만 때는. 저는 1,000원 아래? 1,000원 이하 아래? 할 때? 500원? 라면. 600원? 저도 한 340원? 340원. 340원? 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라면 한 개에 340원. 그러게요. 짜장먹이라는 네. 거를 그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짜장범벅이라 쪼매난 거. 네. 쪼매난 너무 컵 짜장. 맛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게 라면이 100원 미만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정말요. 근데 그 100원 미만은 라면도 비싸갖고 원 없이 끓여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라면을. 예, 왜냐하면 그때 짜장면 가격이 네. 한 15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 반점에서 짜장면. 그러니까 라면이 비싼 편이었죠.
직접 끓여 먹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언제지? 그게 일제 강점기 막 이럴 일제 때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70년대, 아니, 동학 농민 80년대 운동. 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80년 초. 그러니까 그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아.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폐로 이제 500원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500원짜리 지폐 써보신 적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없어요. 예, 본 적은 그러니까. 있는데 써본 네,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뭐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라면의 변천사가 굉장히 지금 뭐 라면은 너무 다채로워요. 맞아요. 예, 참깨라면, 뭐 맞아요. 신라면, 뭐 그죠? 부대찌개 예, 라면. 부대찌개 라면, 엄청 감자라면, 뭐 불닭볶음. 오, 옛날에 삼양라면, 삼양 소고기라면, 농심 소고기라면 이 끝이었어요. 지금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양하죠. 다채롭고 보라이어티합니다, 그죠? 라면의 예. 세계가. 하나의 요리죠, 이제.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라면 레시피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맞아요. 아마 라면 없이는 살기 힘든.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드리자면 네. 대학교 때 친구가 저희는 자취를 했잖아요. 대학교 친구가 야, 네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네. 그래서 남자인데 그럼 네가 라면 사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라면을 3개를 사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안 먹고? 이랬어요. 아, 3개나 드셨고. 아, 맞아. 선뚱이시잖아요, 선뚱. 굴뚱이에요, 저는. 선뚱이라고 그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 맞다. 굴뚱이에요, 저는. 또 예. 원래 날씬하셨는데. 원래는 뭐 인간 되겠나 이랬죠 우리 할머니가 이거 인간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워낙 빼빼 말라갖고 어머 진짜요.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셨어요? 가짜 꿀 때문에. 아 가짜꿀이요? 예. 그것도 무슨 꿀? 에피소드예요? 옛날에는 이제 꿀을 지금처럼 뭐 매장에서 꿀을 팔고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양봉장. 여기 가방 안에 메고 다니면서 어머. 꿀 팔러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집에 할머니가 한 분 찾아오셔가 꿀 좀 사달라고 이제 막 하는데 어머니가 네. 그래 이제 뭐 이 사연을 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 제주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을 지금 10년째 얼굴 한번 못 보고 있다. 그 딸 얼굴 한번 보러 가려고 지금 제주도 배싹이 필요한데 꿀 좀 팔아달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도 딸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그쵸. 같이 손 붙잡고 울더니 어머, 막 세상에. 꿀을 다 사주셨어요? 다 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가짜 꿀을 니 마사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탕물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 버리기가 아깝죠. 만만한 게 그러시죠. 막내죠. 계속 뭐 거기 들깨 갈아 먹이고 계속 갈아 먹인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나놓고 보면 이게 진짜 꿀이었어요. 왜? 그때부터 밥맛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던 아 거예요. 그래요. 푹 쪘습니다, 진짜. 세상에. 예. 그리고 지금도 더위 엄청 그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 꿀 많이 먹은 사람들이 특징이거든요. 어렸을 때 꿀 많이 먹은 사람들이 더위 많이 타요. 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꿀이 꿀이었어요. 아니었네. 진짜 꿀 사요. 진짜였네. 꿀. 라면 얘기해서 어디까지 들어봤는지. 하여튼 이런 그 라면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기업 윤리 가치가 뛰어난 S는 SG, ESG 경영하고 있는 거. SG. 가뚜기. 예. 아. SG 이런 거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가뚜기. 뚜기. 예, 오뚜기 회사가 저는 뭐 ESG 경영을 봤을 때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농심 삼양 이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그랬죠. 그죠. 농심에서 이 삼양 사카린 사태를 터트린 거예요. 사카린 보도 그죠? 이게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맞아요. 무죄 받았는데 삼양은 계속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 윤리는 내가 봤을 때 둘 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가뚜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 네. 그 중에서 오뚜기를 좀 주목해 보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식음료는 특히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졌을 때의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HMR 시장 대체할 수 있고 가장 간편한 시장 라면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뚜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라면과 인삼과 관련된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좀 오뚜기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역시나 간편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종목 난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